이번 작품은 나탈리 샤로트의 향성입니다. 옮긴이는 위효정입니다. 저는 나탈리 샤로트의 작품을 처음 대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작가에 대해서 책날개 부분과 뒤에 작가 연보 부분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탈리 샤로트는요, 1900년에 모스크바 근교 러시아 이바노보에서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2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로 이주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는 1년에 2달씩 스위스나 러시아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고요. 다시 6살쯤에 엄마와 함께 러시아로 이주하였고, 그때 엄마가 남성 가명으로 집필 활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고요. 이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를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때 러시아어와 프랑스어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반체제 활동으로 러시아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프랑스로 망명하여 파리에 정착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새 남편을 따라 부다페스트로 떠나버리고, 그리고 재혼한 아버지와 이제 파리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는데요. 그때 또 영국인 보모한테서 영어를 배우고, 나중에 보면 독일어를 배우고, 이렇게 외국어를 어려서 많이 습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파리 문과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으로 가서 화학을 공부하지만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 법과대학에 등록해서 최종적으로 그 변호사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32살쯤인가 그때부터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1937년 이 향성이, 이 작품이 처음에는 그 19편의 짧은 텍스트로 완성돼서 그때 그 출판 섭외를 나서지만 거절을 많이 당했고요. 그럼 그 거절당한 이유 중에 그 하나가 나중에 보면은 어떤 게 나왔냐면요. 그게 짧게는 너댓 문장으로, 너댓 문단, 또 길어야 2~3쪽으로 이루어진 이 단편이거든요. 이 단편은 대부분 한 2~3쪽짜리 단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요, 그 출판 가능성을 타진해 볼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갈리마르 출판사가, 자, 야릇한 섬세함은 있다. 그런데 난해하다는 거였습니다. 대중에게 너무 난해한 텍스트라는 이유로 어쨌거나 거절을 당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책을 읽어보면은 정말 이해가 완전히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39년에 이 향성이 출간이 되거든요. 근데 그 39년은 바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죠. 그리고 40년에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자 그 반유대인 정책에 따라 변호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샤로트는 평생 글쓰기와 문학 강연에 전념하고요. 그리고 그 전쟁 동안에는 시골에서 피신 생활을 하면서 그때 미지인의 초상을 집필합니다. 그 미지인의 초상, 이 작품에서요, 그 장폴 사르트르가 그 누보 로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누보 로망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요. 그럼 누보 로망은 그 네이버 지식백과와 문학 비평 용어 사전을 보면요. 그게 1950년대 등장한 프랑스 소설의 한 유형으로 기존의 소설 형식이나 관습을 부정한 새로운 기법의 실험적 소설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 나탈리 샤로트의 그 어느 미지인의 초상화 이 서문에서 장폴 사르트가 사용했는데, 그 사르트르는 그 책을 앙티로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 누보로망, 이 앙티로망은요, 전통적인 소설을 거부한다는 반소설적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소설들을 그러니까 누보로망, 앙티로망 혹은 시선학파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청준, 이인성, 서정인, 그 다음에 그 대표 작가로는 또 알랭 로브 그리에, 그리고 이번 작가 나탈리 샤로트, 그리고 198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클로드 시몽이 있죠. 이 읽기가 참 난해한 작가들이죠. 또 간략히 줄여보면요, 소설의 새로운 현실에 대한 탐구로 소설의 전통적 형식과 결별하고 문학의 방법과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소설 속에서 추구되고, 그리고 인물들의 이름이 없고 사건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도 저는 많이 느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이 작가 연보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그리고 나중에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지인의 초상, 그리고 50년의 의혹의 시대, 그리고 57년에 향성을 그 수정 중보 출간을 하거든요. 그리고 황금 열매,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의 요청에 따라 또 쓴 작품들이 몇 개가 보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작가가 1999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거의 100세죠. 거의 그때까지 작품 활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자, 저도요, 이 작품을 읽을 때 내가 뭘 놓친 거지? 그런 생각이 초반부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다시 읽어보기도 했고요. 그래도 별 진전은 없었어요. 그럼 뭐 한 50페이지 넘어가면 뭔가 나오겠지, 그냥 읽어보자 이러면서 또 읽어 나갔는데요. 뭔가 있다고 할 만한 것이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이 그러니까 72페이지에서 이제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꼭 헤매다 빠져나와 뭔가 후련한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걸 다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몇 군데 또 다시 또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어디를 먼저 읽든 상관이 없었고요. 또 책을 읽다 보면 이게 1장부터 24장까지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디를 먼저 읽어도 지장 없고, 왜냐하면 그 인물들이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건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설 속 인물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이름 없이 보통 그들, 그녀, 그분 이런 대명사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나는, 뭐 너는, 우리 이런 대명사보다는 대부분 3인칭 그런 대명사들이었어요. 그래서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연결된 화면이 아니라 띄엄띄엄 그 마구잡이식으로 보여주는 그 화면의 움직임을 보다가 또 언뜻 한 번씩은 그 시선을, 그럴 때 언뜻 한 번씩은 또 우리가 시선을 오래 잡아두기도 하고 또 쓱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좀 주의를 기울여 봤더니 과학자가 뭔가 관찰하듯이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 마치 나의 그 일상의 한 단면을 들여다본다면 이렇게 써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56페이지에 가보면은 그 요리사 이름이 아다라는 이름이 하나 딱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놀래서 누구지 하며 긴장했는데 싱겁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어떤 객석에 앉아서 화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책 전체를 보자면 난해한 부분이 더 많기는 하지만요. 그 중에서 쉽게 그림이 그려지는 장면은 한 3장과 16장 뭐 이런 정도? 그리고 그 사이사이 나머지는 그 틈새를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더 세밀하게 다가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읽는 동안 제가 아는 만큼 어떤 나의 세계와 연결되는 만큼 그래도 뭔가 보였다가 말았다가 또 보였다가 말다가, 제가 누보로망 소설을 처음 읽었는데요. 이 책은 72페이지로 짧게 끝나서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 나탈리 샤로트를 읽어낸 것이라는 그런 안도감도 드는데요. 그럼 이 책의 제목 향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그 향성이란 이 단어는요. 이게 그 책 맨 뒤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그 제목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이 향성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그 용어가 뭐냐면은 생리학의 용어로 써요. 그 물리적이거나 어떤 화학적인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생물의 경향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화분을 한번 길어보면 쉽게 보일 수가 있죠. 그 잎들은 빛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나가고, 그러니까 빛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향일성. 그 다음에 뿌리들은 보면은 그 땅속 깊이를 향해서 이렇게 밑으로 뻗어나가죠. 그런 것들은 향지성. 그 다음에 특정 화학 성분을 향해 움직이는 세포의 그것들은 향화성. 이런 것들로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작가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들도요, 뭔가 어느 쪽으로 향해서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갈 때가 있죠. 심지어 방송국에서는 그 먹방을 향해서 가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 생경한 용어를 빌려 그 어린 시절부터 이 작가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모종의 내적 움직임,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본능적 움직임, 우리 의식의 가장자리를 빠르게 스치고 지나가는 뭐라 규정할 수 없는 움직임, 그럼에도 우리의 몸짓, 우리의 말, 우리가 밖으로 내보이는 감정들의 기원에 자리하여 우리 존재의 은밀한 원천을 이루는 움직임을 통칭하고자 했다고 의욕의 시대 서문에서 작가가 밝혔다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보니까, 이런 설명들을 보니까요, 좀 더 이해가 잘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옆에 부분 설명을 조금만 더 보면요, 그 이 제목에 대한, 그러니까 딱딱한 과학 용어로 지칭되지만 향성의 영역은 이 누보로망의 특징으로 흔히 거론되는 사물 혹은 객관성의 세계와 거리가 멀다. 샤로트의 관심은 늘 인간 내부와 인간 사이를 향한다. 이 반응들이 때로 인간 심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생물 일반의 말초적 본능처럼 보이는 까닭은 그 즉각적인 움직임들이 의식의 지배와 감지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문장은 더듬듯 나아가며 그 세부를 현미경상처럼 확대하거나 슬로 모션처럼 길게 느린다. 이런 설명을 보니까 조금 더 이 책의 이 짧은 챕터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갔는데요. 그러면요, 이 작가가요, 그 어린 나이부터 배운 러시아어, 독일어, 영어는 이 샤로트에게도 도스토옙스키, 카프카, 조이스, 울프 등을 원어로 읽는 기회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상이한 언어들이 부딪히며 서로의 관습을 문제 삼을 때 결국 모든 말의 이상함에 생각이 가 닿는다. 그래서 그 말의 용법을 해부하는 능력, 가장 심상한 말을 그 수상하게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이 이방인의 프랑스어가 그의 복잡한
언어 이력에서 얻어낸 가장 귀중한 자원일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 뒷부분에서요. 자, 그러면서 서사 장르가 당연한 전제로 삼는 규칙들이 경험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한편 언어적 재현의 한계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언어 바깥의 여분을 탐색하여 글쓰기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향성의 글쓰기는 여전히 시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위효정의 설명이요.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설명을 한번 더 듣고요. 이 누보로망 소설을 처음 읽어본다면, 다만 이 책이 짧게 끝나서 그 맛을 좀 먼저 느껴보고 그리고 긴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비교적 짧게 끝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약간 난해한 부분이 바로 12장이었고요. 12장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콜레즈 드 프랑스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강의를 하면서 그는 이 모든 것을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다. 그는 전문가적 손짓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가차없고 노련한 손으로 프루스트나 랭보의 이면을 드러내는 일을 즐겼고, 경청하는 청중의 눈앞에 이른바 그들의 기적과 그들의 신비라는 것을 펼쳐 보이며 그들의 사례를 설명했다. 예리하고 짓궂은 작은 눈, 흠잡을 데 없는 넥타이와 각진 턱수염을 갖춘 그는 광고 전단지에 그려진 신사와 굉장히 비슷했다. 손가락을 들고 미소 지으며 사포나이트, 확실한 세제를 혹은 셀러맨더식 벽난로,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을 추천하는 신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말이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한 겁니다. 남들에게 내 말을 믿으라고 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직접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임상적으로 고찰하고 목록화하고 설명해 본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자, 뭔지 감이 잘 안 가시죠? 이런 식으로요. 책들이 한 각장이 약간 뜬금없다는 그런 느낌들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조금 한번 더 볼게요. 이 부분은 그나마 조금 더 덜 난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늙었고 완전히 닳았고 부지런히 쓰이고 제 기한을 채워서 임무를 완수한 낡은 가구들 같았고, 그래서 가끔 그들 딴에는 애교로 체념과 안도감이 가득한 삐걱거림과도 같은 일종의 건조한 한숨을 내쉬었다. 봄날의 온화한 저녁이면 그들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청춘이 지나간 이제, 열정들이 다한 이제 그들은 평온하게 산책을 하러 나갔고, 몸을 누이기 전에 바람 좀 쐬려고 카페에 앉아 잡담을 하면서 잠시 한때를 보내곤 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은 아늑한 구석자리를 골랐고, 여기는 안 돼. 우회풍이 지나가니까. 저기도 안 돼. 화장실 바로 옆이니까. 자리에 앉았고, 아, 이놈의 늙은 뼈마디들. 늙어가는 거지. 아, 삐걱거리는 소리를 흘렸다. 홀에는 때가 탄 냉랭한 광채가 어려 있었다. 웨이터들은 너무 빠르게, 너무 거칠게, 무신경하게 돌아다녔고, 거울들은 구겨진 얼굴들과 깜빡이는 눈들을 매섭게 비추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더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이었다. 그들은 그 점을 알았다. 아무것도 기다려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더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것이었다. 삶이란. 자, 이렇게요. 짧게 끝나죠. 한 장이 2페이지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이 보통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짧게 끝이 납니다. 마치 화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삶의 한 귀퉁이를 본다면 혹시 이렇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해주는 그런 짤막짤막한 글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